오늘은 신년 오부작 특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 한해 세계 경제와 증시 움직임을 세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 리스크 아직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마 위로 올라왔는데요. 지난 11월에 연기된 임시 예산안 2차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죠? 네, 사실 그 전미경제학회 예. 우리 그 김채연 PD께서 앞서 그 특집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는 원래 전미경제학회 하면 통화정책 내용이 좀 예, 관심이 그렇죠. 돼야 되겠습니다는 지금은 재정정책 사이드가 더 관심이 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시기적으로 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는 예. 원래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그 30일까지죠. 예. 그래서 그 직전에 이제 사실 그 예산안이 처리돼야 되는데요.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 작년 그 11월 17일까지 1차 시한 또 거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 지금 1월 19일까지 2차 예산안 연장안이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사실 20일부터 셧다운인데요. 예. 20일은 뭐냐?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던 2021년 1월 20일에 출범했으니까 또 예. 공교롭게도 마지막 해에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15일부터 예. 아이오 코커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의 목적상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상대 당에 약점이 있으면 그걸 파고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차 예산안 연장 때에도 사실 그 정예산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맞거든요. 그러면 어떤 적이냐? 과거 전례를 볼 때에는 임시 예산안이 세 번째로 연장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일입니다.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속보를 예. 김채연 PD께서 처리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 지출, 요거 보십시오. 예. 지출한 합의인데 요거는 임시 예산안 형태로 처리할 게 아니고 주요 국가의 현안별로 관련된 지출을 처리하는 이런 성격으로 댐 방식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존립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미국 경제의 최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전미경제학회 학자들이 모여서 통화정책마다는 재정정책 얘기가 더 많이 거론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앞서 그 심스 교수의 얘기를 했습니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재정 지출이 증가할 때는 인플레가 재발된다. 뭐 우리들이 얘기했던 시각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 정책, 피스칼 룰 설정 문제인데요. 이제 재정 지출을 좀 포퓰리즘 차원에서 증대시키는 것을 줄여야 인플레든 국가 채무든 이런 쪽을 줄이지 않게 되냐. 국가 채무를 줄이면 국채 금리가 미국의 페드가 금리가 조금 올린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쑥꺾기 현상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 전미경 경제의 최대 현안은 재정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도 미국의 금리를 좀 내리는 단계가 되면 아무래도 이 경제 정책에서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사이드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의 무력화 문제, 재정 정책의 무력화 문제, 그러면 통화 정책의 무력화 문제, 그러면 재정 정책이 부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정 정책의 주무장관인 예. 제넷 앨런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작년에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연초에 예. 미국 경제에서 비관론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근데 미국 경제 보면은 사실 4분기 성장률을 이제 1월 말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는 자 1분기, 2분기 2%대 노랜딩, 예. 3분기는 5%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물가 안정됐다, 그렇죠. 소프트랜딩이다. 그리고 소프트랜딩이다 보니까 미국의 3대 증시가 연초에 그 조정 국면을 극복하고 소폭이나마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죠. 그렇죠. 그런 배경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재정 정책 사이드가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진년 새해부터 유명한 두 학자의 논쟁이 불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재정 정책이 불거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경제학의 큰 목표에서 성장과 분배, 예. 이걸 좀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학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읽으면 효율성, 예. 매크로사이드에서 성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사이드성 공정성, 이큐티 문제는 분배 문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두 관계가 선순환 관계일 때는 희소한 자연 배분, 그러니까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죠. 희소한 자연 배분을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아. 근데 요 두 관계가 악순환 관계일 때는 예. 시장에 맡기면 여러 가지 외부성 때문에 시장의 실패, 마켓 페일러가 나오죠. 마켓 페일러가 나올 때는 자원 배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자, 민간 사이드와 정부 사이드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빅 가먼트냐 스몰 가먼트 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원칙상 성장과 이렇게 분배 간의 소위 코제 정리라 하는 최적점을 산출하는 문제가 예. 이제 이번에 그 전비경제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학자들 간에는 재정정책 사이드 요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올해 최대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요 성장과 분배, 예. 성장과 분배하면 10년 전에 아마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실 오용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토마스 피케티와 예. 그 다음에 앵거스 디턴 간의 논쟁, 요 문제가 이렇게 다시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이것이 계속해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잠시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 아시지만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피케티는 이렇게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프랑스 예. 경제학자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분배가 그렇죠. 악화된다. 예. 이 원칙이죠. 그런데 앵거스 디턴 같은 경우는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갈 수 있다. 물론 사실 그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피케티 문제에 대해서 완전 대척점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모 출판사가 앵거스 디턴과 그 다음에 토마스 피케티는 완전 대척점으로 해서 예. 오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는 원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아주 극단적 상황에서는 분배가 악화될 때는 성장도 훼손당한다 하는 측면에서 피케티 이론과 완전 대척점은 서지는 않습니다. 근데 피케티 이론대로 성장과 분배가 완전히 이분법, 대립관계냐? 그렇지 예. 않다. 성장과 분배는 일정 수준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재정정책 사이드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서 분배를 강조할 때는 복지하고 이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갈 때는 성장이 되면 분배도 개선하기 때문에 감세 문제가 돼서 성장을 제고시키면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이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시청자분이 왜 10년 후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지 잘들 아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는데요. 피케티의 주장 당시 큰 인기를 끌었었죠. 특히 정치권에서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뭐 근거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직전까지는 사실 홍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예. 그 이후에 금융이 실무를 좀 주도하고 디지털의 주 대상이 블루칼라 저소득층을 쫓겨내는 쪽으로 예. 디지털화에 그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각종 소득 통계 예를 들어서 지니 계수, 로랭스 계수, 10분위 계수, 5분위 계수를 보면 경제 성장과 관계없이 전부 소득 통계가 소득 불균형이 악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피케티의 주장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는 일반적으로 효율성, 뭐 경제 그렇죠. 우리 한국경제 미디어그룹을 이끌어가는 김정호 사장께서는 그러냐 어떻게 하냐 하면 항상 경쟁력을 강조해라. 그다음에 비용을 아껴라. 예. 그다음에 매출을 증대시켜라. 다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 증대 차원이죠. 이건 뭐 김정호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는 이유, 좋은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뭘까? 경쟁력 뛰어나게 한다. 이게 예. 다 효율성 개념이 되겠죠. 그 효율성 개념인데 이 효율성, 경제는 효율성인데 자 예. 민주주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주의죠. 그렇죠. 그럼 중산층이 밑으로 가니까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4월 총선을 받는 총선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디에 주력할까? 있는 사람보단 없는 사람을 지향하겠죠. 1인 1표주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피케티 주장론이 정치권에서는 더 선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퍼퓰리즘 정책이 남바르는 거죠. 퍼퓰리즘이 남바르는 게 되는 이런 모습이 돼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대기업들 그다음에 고소득층 무슨 뭐 죄를 졌는가 하는 것을 거기다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무슨 때려버려?
그러면 초브이스를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로봇세도 때려버리고 구글세도 때려버리고 제가 때려버린다는 표현을 죄송합니다는 예. 그만큼 근거가 약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정부가 각종 무상 지원의 원인이 되는 거죠. 무상 지원의 원인이 되는 거죠. 소득 불균형을 해소시킨다는 목적에서 그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오히려 표심을 얻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주장까지 나왔죠. 자, 무슨 뭐 은행이 돈 번다, 그 부유층이 돈 번다 하는 것은 횡재사다, 횡재사까지 도입해야 된다. 이게 횡재사는 우리나라에서 예. 제가 일부 의원들의 얘기를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횡재사를 도입하자. 또 직전 정부에서는 빚내서 더 쓰자. 지금 모 대표께서도 빚내서 더 쓰자 하는 현대통합자의 같은 극단적 이렇게 주장까지 나왔던 이론적 근거가 됐던 것이 PKT에 이렇게 사실 성장하면 할수록 분배는 악화된다. 예. 이런 차원의 주장이 근거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동안 잊혀졌던 두 학자 간의 논쟁, 왜 새해를 맞아서 뭐 특별히 재현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근본적 이렇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PKT 주장대로 계속해서 갔다면 예. 이 주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현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PKT 주장을 없는 지난 3년간의 사실 통계가 나와서 앵거스 디턴에 이렇게 힘을 실리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논란이 이렇게 재현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디턴의 주장에 힘이 실린 통계 한번 미국 보겠습니다. NBR 예. 전미경제연구소에 보면 코로나 직전 2019년이죠. 2020년이 발생했으니까 2023년까지는 더 악화된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공식 통계를 보면 예. 자, 시청자 여러분이 항상 있는 사람이 잘 산다, 소득 증가율이 된다 이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일반적 선입견을 뒤엎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를 계층별로 보면 10분위 1로 이렇게 딱딱 나누면 최하위 10% 계층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이 9% 증가한 데 반해서 사실 상위 10%는 일반적 개념과 달리 4.9% 절반의 증가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피케티 주장이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히 뒤엎게 되는 거죠. 그렇죠. 뒷턴의 힘을 실리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국은행이 아마 지난 연말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예. 지니계수는 2022년에 한국의 지니계수는 0.39입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0.4가 처음 분개됐는데요. 결국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지니계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소득 불균형이 개선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만 한국만의 상황이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소득 불균형이 개선됐다. 이렇게 하면 일부 야당 의원들로 봐라. 우리가 소득 불균형이 노력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주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정책 효과를 배제시켰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치권의 노력이다 하는 또다시 그런 통계가 나면 정치권의 노력이다 하는 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세전소득을 기도를 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코로나 사태에서 정책 노력과 관계없이 근본적 변화 때문에 이렇게 소득 불균형이 개선된다. 그러면 뒷턴의 힘을 실린다.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논리가 되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정책이 바뀌어야죠.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피케티의 주장이 무색해진 겁니까? 네, 이코노미스트가 예. 저소득층 블루카드의 역습 시대가 전개됐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이제는 블루칼라 저소득층이 고용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하면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일단 코로나 사태에 각종 공급망 차질이 있었는데요. 미국 보면 저임금, 저소득층 계층에 이런 쪽의 그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의 저임,
멕시코 사람의 저임, 그렇죠. 중남미 사람의 저임이거든요.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 사실 이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그럽니다. 예. 루이스 전환점을 앞당겨지다 보니까 결국 중국의 저임 노동력, 멕시코의 저임 노동력, 중남미의 저임 노동력이 되다 보니까 자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미국의 낮은 계층의 이 낮은 계층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블루칼라 내지는 저소득층의 임금 소득이 올라가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하위 계층의 10%가 상위 계층의 10%보다 소득 증가율이 2배 이상 뛰어오르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AI 같은 인공지능의 디지털화입니다. 자, 코로나 직전에는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노동 현장의 산업적 로봇에 의해서 사실 그 디지털화가 진전됐죠. 예. 그러면 산업적 로봇은 뭐냐? 결과적으로 현장 근로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게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블루칼라가 결과적으로 보면 구조정의 주 대상이 됐죠. 근데 지금은 한번 코로나를 계측해서 보겠습니다. 자, AI, 쌍자 컴퓨터, 뭐든지 소셜 네트워크를 한번 보면 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화이트 칼라 내지는 고소득층이 사실 그 기업의 구조정의 주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관계없이 자신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연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는 지금 뭐냐 현직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는 내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왜냐하면 인터넷이든가 챗 GPT를 탁 하면 내 강의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이 학생들이 갖고 있다. 이 직업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IBM이나 왓슨이라든가 이런 거 탁 보면 오히려 뭐냐 데이터가 쫙 나가서 어떻게 로봇이 스스로는 이런 단계니까 예. 결과적으로 각광을 받는 의료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시대가 되거든요. 주로 화이트 칼라 계층별로는 고소득이 되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블루 칼라 역습 시대 이게 아주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화라든가 이런 쪽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지금 이제 감으로 보면 일시적 현상은 아니다. 추세적으로 정책될 가능성이 있다. AI에 노출되를 보면 사실 청소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AI에 대한 노출도가 더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AI가 노출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AI가 진전되면 당신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추세적으로 정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전미경제학회의 이번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토론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블루컬러 역습 시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과 성장 간의 어떤 전형적인 흐름, 트렌드도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고용과 성장 간의 일반적으로 성장이 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예.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1990년 인터넷이 발전된 이후에 그때는 인터넷에서 공급 사이드가 증가하니까 성장은 되는데 공급 사이드는 물가는 안 올라가서 사실 그때 뉴 이코노믹 신경제 신화를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공급 사이드가 증가하니까 고용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잠리스 리커버리. 자, 성장은 되는데 고용이 필요 없다. 그리고 고용이 많은 블루칼라가 쫓아내다 보니까 잠리스 리커버리가 됐죠. 그럼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뭐 경기가 둔화된다 하지만 지난주에 발표했던 12월 그 실업률도 3.1% 완전 고용 수준이죠. 그렇죠. 3.7% 완전 고용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자 일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실업이 증가해야 되는데 실업률은 지금 3.75 완전 고용 수준이거든요. 그게 뭐냐 한 거의 1년 반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까? 예. 제롬 파월도 뭐 이렇게 그것을 원인을 진단하지 못할 겁. 이게 joyful downturn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그럼 한국은 뭐냐? 한국은 성장률 1.3%입니다. 예. 저성장이죠. 옛날 것처럼 성장률 떨어져서 실업률 높아진다는 우리 실업률은 3%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실업률 마지막 통계가 작년 그 11월인데 2.8%. 그럼 그 이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이전에도 실업률은 2% 후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저성장, 고용은 완전 고용 우리도 수준이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 같은 그런 요인과 함께 앞으로 이 요인이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일단은 주요 인구 절벽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생산 가능 인구 없죠. 생산 가능이 있은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지금 새롭게 이렇게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아직 훈련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고령층에서 지금 정기적인 제도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디지털 고도화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그린실드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다보스 포럼의 최대 주제 전미경제학회는 학술 토론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디지털에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도 알아봤습니다는 쌍자 컴퓨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이트칼라든가 고소득의 대체 효과는 빠르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보면 요거에 대한 제롬 파월도 이것들 인정하지 못하는 이어지 못하는 이 현상이 제대로 나와야 통화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통화의 딜레마 같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제목이 각국 통화 정책 중앙은행의 능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정책도 좀 시급하게 변화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특히 세금 정책을 주도로 해서 많은 정책 변화들이 있었죠. 네, 성장과 분배가 트레이드업 관계다. 피키데이 추정단이라면 성장만 성장할수록 밑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증세하고 예. 결과적으로 무상 지원해서 분배 정책을 취해이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는 자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냐?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는 앵거스 디턴의 견해가 맞고 그 앞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정책은 바뀌어야죠. 그렇죠. 정책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증세가 아니라 감세 정책이다. 성장을 지향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우리도 알아봤습니다는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증세에서 감세로 바뀌었죠. 예. 작년부터 신고금 급증시 경제학이다 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기업부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최저선까지 미국은 15%까지 떨어졌죠. IRA법에 의해서. 예. 자 상징성 있는 것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상속세 폐지, 일본 같은 소비세 폐지 이런 움직임을 보고 있죠. 다른 것도 다 감세하고 있습니다는 상징성 더 이상 내놓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수준까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세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의외로 크다. 좀 감세되면 소득이 증가하겠죠. 근데 내가 보면 감세하니까 가처분 소득 증가하죠. 가처분 소득 증가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결국 쓰게 되죠. 그리고 감세하니까 경제력이 고치되죠. 예를 들어서 홍앵커가 뭐냐? 이 어려운 가운데 새벽에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TV 출연을 받았는데 세금에서 다 나간다. 그러면 아무리 그 홍앵커가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한국경제TV 앵커로서의 이렇게 의욕은 떨어지겠죠. 예. 근데 감세하면 그 반대 효과죠. 감세 효과에서 경제 효율이 증가하니까 결과적 경제 효과적인 의욕이 증가하니까 결국 경기가 부양되고 경기가 부양되면 누진세 구조에서 세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감세 효과를 보겠습니다. 감세된다. 아유 주식 올라가겠죠. 주식 올라가겠죠. 부동산 올라가겠죠. 감세하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 변경에서 주식과 그다음 부동산에 대해서 결국 롱 포지션 지니까 증시화랑 부동산 하락, 웰스펙트 부의 효과에 의해서 결국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에 머물렸던 이런 국가들이 지금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중남미 핑크타이드가 물결되는 이런 현상이 세계 보편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정치적을 띄지 않습니다. 다 뭐 공통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예.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증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율이 지금 체불세율이었죠. 그렇죠. 체불세율이었죠.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는 이게 시정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에서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재산세든 이것이 증여세든 종부세든 작년에 종부세 받아오시면 다 아실 겁니다. 시행령에서 이걸 정상화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구조에서 이 세계 최고의 이 세율이 이렇게 개선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성장 원인, 우리 성장률 작년에 1.3%, 1.4%,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증시가 부진하는 원인이 됐죠. 지금 뭐 코스피가 아직도 3천 밑이 여전히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이것을 시정하다 보니까 좀 움이 트는 거죠. 움이 트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까지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가는 작년에 의외로 안 떨어지게 됐던 배경이고요. 예.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2,200에서 그래도 2,600선이 이렇게 도달한 배경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 방송이 주식에 초점이 맞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이게 대주주양도세 50억으로 완화됐죠. 주식 연말에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대통령께서 연초에 자 금투세 폐지하겠다.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거는 감세 정책에 아주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투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걸 상승 효과가 되면 코스피 4,000포인트 시대는 무난히 앞당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시가 활성화되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증시화해서 이게 경기가 부양되면 예. 우리 세수의 누진적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은 지금 당장 금투세가 폐지되면 세수가 감소된다 계산까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 금투세가 폐지될 때는 세수 감소 단기적으로 나타나겠죠. 예. 근데 사실 금투세 이렇게 폐지돼서 증시가 부양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증대하죠. 궁극적으로는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금 제도를 통해 올해 한 해 세계 경제와 또 글로벌 증시 상황을 미리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